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멜경제입니다. 오늘 중앙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펄펄 끓는 한반도 녹조까지 극성이다 라는데 전국이 가마솥 더위로 몸소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초복인 어제 충청북도 옥천에 이 저수지 대청호 옆에요. 곳곳에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녹조로 물들고 있는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폭탄 맞은 듯 상수도간 파열로 서울 충무로역 일대 도로 내려앉고 물바다라고 하는데 어제 좀 난리가 났었죠. 개식용 반대 집회에 나온 퍼스트도그 토리다라고 하는데요. 어제가 이제 초복이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에서 식용 종식과 그다음에 입양 독려를 위해서 이 토리 인형 전시 행사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는 개 도살을 금지하라. 어제 마찬가지 같은 시위가 좀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몰카 조심하세요라는데 본격적인 이제 여름 해수욕장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몰카 조심해야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8,350원, 건물주, 소상공인 상승의 길은 없나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떠밀려 투입이다 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은 활활 불타오르는 숲을 떠나고 있습니다. 구원투수 피아 혼동 마구를 이랬는데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자유한국당에 구원투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중일보입니다.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김병준 전 부총리 친박 선물 비박 선물이라는데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아마 옛날 사무라이들이 결연한 태도를 보였을 때 썼던 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갑 MBN 수석 논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양학부 교수 정공기 홍익대 교양 학부 초빙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포용적 성장 꺼내든 제이노믹스다라고 하는데 당정이요 소득주도 성장의 새 버전을 내놨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확대하고요. 복지지출 대폭 확대에 초점 맞췄는데 최저임금 등 정책 실패를 나라 돈으로 땜질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더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은가 의원님.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어떻게 다루는 것이죠?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보다 좀 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좀 균등하게 갖자.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조하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혁진 성장인데 그걸 두루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 개념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왜 이 같은 또 어떤 용어의 변화의 배경에는 예. 소득주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로 이제 임금 소득에만 너무 부각이 돼서 예. 일련의 뭐 자영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반발, 부작용 이것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인데 그것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이 오면서 이 점을 눈에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의 포용적 성장을 좀 꺼내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경제라는 것은 뭐 어떤 슬로건을 떠나서 지금 소득과 예를 들면 모든 걸 강조하겠습니다만 일자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각각 고용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돌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대통령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규제 개혁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예. 그 같은 점들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시장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최저임금 반발에 놀란 당정, 청년 구직 지원,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청년 6개월간 구직 활동비를 지급하고 내년에 노인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그리고 한부모 지원을 18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2조 원에서 3조 원 가까이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수혜를 입도록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 주도를 지우고 포용을 앞세운 까닭이 무엇일까? 포용적 성장론은 굳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대체한다기보다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마중물로 삼아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라는 마차를 뒤에서 밀어주는 차원이었다면 포용적 성장은 마차를 앞에서도 끌어줘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내년 예산이요 9% 이상 늘어난 470조 슈퍼 예산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하반기 경제정책 여건과 방향을 내면서 몇 가지 강조점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재정 보강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 나온 중미 통살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자, 정무기 교수님, 예. 최저임금 반발에 놀란 당정이 포용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자, 돈으로 땜질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보수층 일각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부가 노력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은 보이는데 역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위한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예산을 가지고 뭔가 땜질하려는 그런 응급 처방이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나왔지만 말이죠. 작년에 청년들한테 중소기업 가라고 예. 100만 원씩 보태준다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정책을 했는데 그 정책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한 아무 말이 없이 오늘 다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청년들 구직하는 활동 3개월에 얼마 준다고 하는 거 그거 조금 더 높이 50만 원 주면서 6개월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구직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올려주고 노인들 기초연금 저소득 기초연금 30만 원 올려준다. 저 주변에 많은 그 노인들 수입이 없는 노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신경 써주는 건 좋은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걱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자꾸 재정을 가지고 어떤 임시 처방적인 방향을 모색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업을 좀 장려해가지고 자극해서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뭔가 점프업 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강 변호사님은 직접 이제 변호사업을 하시죠? 예. 예,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경제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들은 좀 양극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대형 로펌 같은 데에는 물론 이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들, 소규모 이렇게 변호사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그래서 경제 체력이 올라가야 그래야만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방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니 또 포용 성장이니 하는 것들은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임금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용 성장은 분배, 이전 소득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만 다르지 어쨌든 그것은 정부 주도입니다. 근데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세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국민들에게서 나오죠. 그렇다면 한계가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얼마나 이제 장기적으로 갈지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생산성이라든지 내지는 경제 성장률, 다시 말해서 경제 체력을 이제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이 맡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나선다 하더라도 이제 기업이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몇 년 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유지, 경제 성장 유지를 할 수 있고 내지는 발전을 할 수 있지. 그때 가가지고 이제 마중물이 다 고갈되고 나면 말이죠. 그것이 좀 우려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기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조에서 빨리 기업 성장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반론을 좀 펴셔야 될 것 같아요, 백 교수님. 지금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예. 포용적 성장 결국 이제 맥락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인데 저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화두가 이 빈부의 양극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해소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경제가 성장해야만이 분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지금의 시대 상황은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여줘야 되겠다. 특히 하위 계층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치 환경 또 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예. 오히려 지금 을들의 전쟁으로 되는 그런 양상이 있고 일자리가 거꾸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단순한 임금 주도, 임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또 분배까지 해서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저임금 1만 원 임기 내에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사과를 하는 그런 결단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정책의 방향은 맞고 또 효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고 지금 이런 추세는 대한민국의 추세만이 아니고 멕시코를 비롯해서 그리고 미국, 독일, 영국 이런 유럽도 그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추세인데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파이를 크게 키워야만이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규제를 계획하는 규제 혁신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도 열심히 기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방향은 맞지만 이 속도도 좀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주변의 다양한 이런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좀 필요로 한다. 알겠습니다. 자, 갑질 근절 대책도 최저임금 탓이라는 보수의 궤변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떠넘기라면서 정부를 난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보수 언론이 그렇다는 것인데 가맹점 협회에서는 본사의 갑질만 근절돼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다. 추가 고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 협회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가맹점에서 내게 되는 이 본사에 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들 또 이 카드 수수료 또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더 진실, 팩트에 부합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논리가 충돌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불공정 관행,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간의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들을 혁신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근데 그 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어떤 인상에 따른 부작용들, 그러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수입이 굉장히 한계선상에 있는 예. 사람들도 꽤 있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거냐. 최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나왔던 과연 불공정 문제 이것은 제대로 해결이 된 거냐. 이 점을 예.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본질의 문제는 그것도 좀 같이 정부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최저임금 문제 여러 경제정책 가지고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 사실은 여러 성장 중심의 정책들이 많이 펼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책 방향을 새롭게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에 따라서 뭐 부작용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그대로 기존의 어떤 대기업 중심의 정책 방향, 예를 들면 성장만 강조하는 정책을 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도 여러 정책 중에서 좀 실기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얘기할 때 분명히 고용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빼놓은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표출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그렇다면은 왜 또 투자를 안 하냐. 물론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의 자산 유동성은 가장 뭐 최고로 많다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투자처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도 있고 앞서 얘기하는 어떤 고용의 유연성 이런 문제 보완돼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예. 기업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역시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어떤 중견 중소기업 벤처 이걸 활성화시키는 어쨌든 고용의 창출은 그쪽에서 많이 예.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여건을 개선시키는 정책 이것들을 계속 강화시킬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국희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대기업과 보수 언론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의 갑질이 더 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근본 원인이지 이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니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그 책임도 있는데 근본 원인 지금의 이 상황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편의점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정말 대학을 졸업해서 기업에서 근무를 잘 하다가 임원이 안 되면 보통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대 중반이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흔히 치킨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많이 하는데 정말 대기업에 부장하다가 닭 튀기고 열심히 해봐야 얼마 안 남고 그런 최저임금이 결부가 돼 있고 편의점은 이게 딱 수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닭을 더 팔고 이런 수준도 아니고 고정적인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임금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알바보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편의점 주인들이 150만 원 정도에서 많이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버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적용하게 되면 179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알바보다 못한 그런 점주가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본사와의 어떤 가불관계에서의 문제점 건물주와의 임대료 문제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최저임금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을 이제 대통령 공약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해결을 하면서 가불관계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지금 이제 가불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프랜차이즈 하는 기업들도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고용이 다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프랜차이즈의 순기능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좀 들여다봐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사람 기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해주는 이런 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시 재반론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좀 약간 다른데요. 근본적으로 현재의 불공정 경제 구조가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2%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저임금이 근본이 아니고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은 마진율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죠.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여기에 또 가불관계로 돼 있어가지고 대기업 특히 프랜차이즈 이 가불관계에서 모든 편의점 설치비라든지 또 프랜차이즈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전가는. 그래서 불공정 기업 관행 같은 거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속도 조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결국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파이가 고루 분배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지금 대기업 그리고 갑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갑이 을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을도 일정 부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공동 부담의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영국은 성공했고 헝가리는 실패했습니다. 경제 체력이 최저임금의 성패를 갈랐다라는 기사 제목도 좀 눈에 띄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연이틀 최저임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는데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도 사회적 약자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또 다른 약자다.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를 포함한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한 번씩 물어보면 좋겠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관들이 부처 일을 최고로 잘하는 것만으로는 최고의 국정이 되지 못한다. 최고의 눈, 코, 입을 모아놓는다고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최고의 미녀의 눈과 코, 귀를 다 모아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낙연 총리의 말은 예. 뭐 굉장히 그 비유를 잘해서 맞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앞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약 2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은 한 12%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략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물론 갑과 을의 문제도 있고 을과 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정성장, 혁신성장, 수속주도 성장 아닙니까? 물론 이제 포용성장을 내세웠지만 그 혁신성장을 해서 강한 중소기업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50대 정도 돼가지고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치킨점이라든지 편의점밖에 없다. 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기업, 조그만 기업이지만 강한 기업 이런 것들을 자주 만들어야 되고 이거 만드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나눠줘가지고 그 나는 받은 돈으로 쓰면 그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종잣돈 삼아서 기업을 만드는 그런 조그만 강한 기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들을 좀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정부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개파와 싸우다 죽을 까고 친박 겼나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전국의 만장일치로 김병준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차라리 개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싸우다 죽어 거름이 된다면 오히려 큰 영광이다라고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김병준 비대위가 어떤 식으로 보수의 새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과연 김병준 위원장 체제가 뭔가를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혁신 비대위가 얼마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은 선거 기간을 생각하면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힘들게 돼 있죠. 내년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 다음 단계에 규정된 당 대표로서의 권한이 있는 거죠. 김병준 위원장님한테 노무현 대통령 이름도 올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먼저 혹시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 김병준 비대위가 보수의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계신 네 분, 제가 봤을 때 오늘 보수와 진보가 적절하게 이제 균형이 잡혀서 이제 출연자들이 구성이 됐는데 진짜 네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김병준 비대위가 쓰러져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OX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예. 예. 거기다 꽂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분씩 다 듣겠습니다. 이거 원래 그래도 처음 출발하는 체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 평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X를 들었습니다. 정과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공천권 행사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개파 간의 갈등 구조가 당장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얼마큼 권한을 주고 받느냐 이 문제인데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당에서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 자멸할 것이다 이런 절박감을 갖고 동참을 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국민들의 기대와 또 김병준 위원장이 첫 번째 할 것은 인적 쇄신이 부분일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을 전원 사표를 받아서 그걸 처리한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과연 제대로 순탄하게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김병준 위원장 카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한국당으로서는 시의적절한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고 새로운 예를 들면 중도 보수 형태의 정강정책도 만들고 인재 영입도 하면서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움직임 과정에서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배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실패할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을 해야만이 자유한국당이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천권을 쥐고 있든지 아니면 확실한 당내 세력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성공한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 이쪽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성공을 했어요. 그때 이제 확실한 당내 기반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성공을 했는데 이때는 당내 최대 세를 갖고 있는 문재인 강력한 대권 후보가 정권을 줘서 공천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여전히 없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친박, 비박 또는 뭐 잔류파 해서 현실적으로 계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봉합 국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은 지금 인적 청산 카드보다는 가치 그리고 또 정책을 변화를 주겠다는데 그것만으로는 인적 청산 없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기는 어렵다. 저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 교수님. 예. 우선 한국당은 지금 뭐 온 국민들이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김병준 비대위원장 저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이 뭐 보수라고 하지만 사실 보수를 지향하는 이념 정당도 아닙니다. 뭐 지역 정당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정당을 갖고 있는데 저분이 보수인지 아니면 진보인지 한 번도 본인이 정확히 밝힌 적은 없고 오로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 등등을 했다. 이런 점으로 친화력은 굉장히 뛰어난 분 같고 그다음에는 또 참신하냐는 면에서는 또 감동을 주지 못해요. 뭐 부총리 시절에 뭐 논문 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골프장에서 또 접대 골프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해서 저분은 거의 뭐 학계 인사가 아니라 정치인, 아주 친화력이 좋은 정치인 정도의 그런 그 분인데 감동이 없다 이런 점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는 계약서를 안 쓰고 이번에 들어왔다는 거죠. 정확하게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계약서를 쓰고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고 내 권한은 뭐다. 막연하게 당원 당규에 내가 대표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강 변호사님. 네, 저도 실패할 걸로 보는데요. 첫 번째, 비전이 없다. 정치 비전이 무엇인지, 개혁 비전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색깔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력이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세력이 없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인물이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진 세대를 대거 시열하고 그를 통해서 보수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것이다.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인물들을 구하러 온 것인지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구하러 온 것인지 이것들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비전도 없고 그다음에 세력도 없고 인물도 없으므로 실패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X는 잘 내려주시고요. 저는 아무런 힘도 개파도 공천권 없다. 당의 많은 분야를 아주 많이 바꾸겠다는 얘기도 했고, 기존의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이념적 대립구도를 깨겠다라고 이제 자신의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자, 개인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은 누구일까?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 또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 왜 갑자기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등록했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참여정부 아래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이런 아주 그 포괄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진상조사를 제 스스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자리에 연연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뭘 기대하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어제 청문회 끝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의를 생각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네? 사의를 마음을 굳히신 게 언제였습니까? 그거는
비밀로 해두죠. 결정하신 이유라도 마지막으로. 이유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당청 관계, 대국회 관계 내가 부담을 드리기가 좀 그러죠. 내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냥 가족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국민 여러분,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저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소명을 다하고 이 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이 아니면서 이토록 많은 변신을 했던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거쳤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지명까지 받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등극했습니다. 정 의원님, 도대체 이 김병준 지금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부 혁신위원장,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하면서 실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다 이런 것도 주창을 했고 또 실질적인 실현을 했고 정책 과정에서 굉장히 합리성을 토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이념의 잣대를 봤을 때는 어느 쪽이냐 여러 가지 논란 이게 변신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으로서는 뭔가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현장에 접목시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꿈과 이것을 굉장히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당 비대위원장까지 온 것인데 현실에서의 어떤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번에 참여한 배경 중에 하나도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당을 환골탈퇴시켜서 새로운 중도 보수당을 실현시킨다면 여러 가지 보수의 어떤 통합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의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 스스로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나름의 정치 철학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권력욕을 향해서 뛰어들고 있는 분화방과 같은 존재인 것인지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국희 교수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까? 저는 특정 개인을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정치권의 문화가 과연 이분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교수 원래 행정학을 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정책적인 면에서 국회 인사들하고 접촉이 많아서 친밀도가 있고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초대를 받는데 이분이 결격창은 지금 우리 MBN에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잘 보여줬습니다. 이게 교육부 총리 때 논란이 돼가지고 7일 만에 이제 하차한 거죠. 이게 사실 교육부 총리라고 옛날에 이력은 돼 있지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인사. 그다음에 이 와중에서 또 골프 접대 논란도 와 있고 노무현 정부의 초창기에 정책실장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정말 하향다운 하는데 또 일정 부분 보좌를 잘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당의 정치권 있죠. 우리 국민들 물론이고 한국당 지도부들이 몇 년 전에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해서 이분을 초청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선한 인사를 찾는데 정치권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정 개인을 저는 폄하하기보다는 정치권 또 본인이 정치 철학과 상관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좋지는 않게 보인다. 전재수 의원이 그랬죠. 여권에서 점잖다는 전재수 의원이 노무현 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맡았으니까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예 남자들이 여의도를 접수했다. 문희상, 유인태 이어 김병준, 노 청와대 출신들 속속 귀환, 이해찬, 김진표도 노 정부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오랜 경험과 정치적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고요.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반복한다라는 이 비관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자들이 전성시대를 맡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노예 남자이긴 하죠. 예. 그만큼 여의도 정가가 거의 뭐 보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장악을 한 것인가요? 뭐 지금 노무현 사단이라고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문재인의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고 지금 이낙연 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대변인을 예. 했었고 그리고 또 문희상 현 국회의장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뭐 비서실장 그리고 또 정무수석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노무현의 책사라는 김병준 전 실장까지 이번에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까 정말 노무현 사단들이 여의도 예. 정가를 다 주름 잡는 것 아니냐. 여기에다가 지금 민주당 차기 당 대표도 노무현 사단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70% 넘는 고공 지지율을 보이면서 문재인 사단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시대적인 역할 또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권력만큼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더 크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정치를 해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10년 전 국정을 운영해봤던 경험이 플러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실패했던 경험의 반복으로서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강 변호사님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까? 저는 플러스가 될 걸로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번에 실패할 때는 어쨌든 소수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수로부터 지나친 견제 같은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수를 점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실패한다면 오히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정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도 넓고 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입법부, 행정부 여기를 지금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권한도 크고 책임도 예. 크다. 그렇게 보고요. 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노예 남자들이 여의도를 접수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노무현 좀 전 대통령의 남자라는 표현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했고 이해찬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뭐 특정 어떤 정권보다도 사실은 10년 만에 정권 그러니까 보수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일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발탁이 되고 요직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뭐 딱히 노예 남자들이다라고 이제 명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골프 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 이런데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에서 KPGA 투어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앞서서 프로암 경기가 열리는데 여기에 김 위원장이 초청을 좀 받았습니다.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등 1인당 118만 원가량의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는데 김병준 전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강원대 측에서는 118만 원이 아니라 이 50만 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1회 100만 원을 넘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50만 원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골프를 치고 기념품을 받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죠? 골프 한 번 치면 주말 같으면 한 25만 원 정도 할 거고요. 예. 그럼 식사하면 뭐 한 10만 원 정도, 7, 8만 원 정도. 근데 기념품도 뭐 몇만 원 정도 하면 4, 50만 원 나오겠네요. 근데 왜 이건 118만 원 가량의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118만 원을 받았다면 좋은 기념품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식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식사다. 좀 더 2, 30만 하는 식사일 수도 있고 예. 골프도 굉장히 비싼 골프장인가 보죠. 근데 아무리 비싸도 하이원 리조트 골프장 비싸죠. 예. 한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11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누구를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혼자 받은 것 치고는 좀 액수가 크네요. 예. 이 프로암 대회다 보니까 이제 프로들과 아마추어들이 이제 초빙하는 VIP 행사들을 하는데 자, 이 자리에 김 위원장이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일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건 본인이 압니다. 그렇다면 가는 건 상관없으나 적어도 그 금액을 내가 일부는 부담하겠다든지 거기서 부담해야 될 것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사, 공식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행사 이것 때문에 뭐 부담하는 것은 좋다고 하고요. 내지는 그걸 넘는 거는 자신이 부담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체를 부담시켰다는 거는 어쨌든 저거는 지금 그래서 비난의 여지가 지금 있는 것이니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일단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아 훼손 자작극 갈 때까지 간 워마드 인증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좀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 남성 혐오 사이트인 이 워마드에서 이제는 태아 낙태 사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진 태아가 남성인 것입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처럼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는 상황을 악용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관심을 더욱 끌기 위해서 악의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워마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낙태 금지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남성 태아를 글쎄요, 이 죽은 사진까지 올려야 될 것인가, 살해를 한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확실치 않아서 제가 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과연 이 남성 태아의 낙태 사진을 굳이 올리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뭐 태아 사진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사자의 시신 사진도 있었고요.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뭐 캐톨릭의 성체를 훼손해 가지고 지금 신성모독 시비까지 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현실인데 워마드가 지금 지향하는 부분이 여권 신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 평등 아니겠습니까? 성평등인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혐오. 워마드는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네, 혐오로 가는 문제라는 거죠. 아니요, 자신들은 이제 우리는 성평등을 지향한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땐 지금 양상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혐오 내지는 성대결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혐오는 혐오를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움직임들이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오히려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추구한다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신중하게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뭐 수컷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성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보는 남성들조차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꾸로요. 완전히 이 워마드는 여성 우월주의로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과 이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 사진들이 이제 게재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과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여성 운동을 한다, 뭐 사실 힘든 일이죠. 우리가 NGO 활동하는 게 미디어의 주목도 받아야 되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해화역 시위 뭐 계속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든 와중에서 이제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일부 또 세력들은 더 큰 지지를 빠른 시간에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일탈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일탈이 자신들이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만 욕할 게 아니고 일베를 욕해야 된다. 일베가 사실은 여성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이트죠. 그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이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수단과 방법이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일부 정말 훼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올린 것에 대해서는 워마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잘못 나가면 해화역에 많은 모인 이런 좋은 취지마저도 퇴색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태클을 걸고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지 청원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이제 폐지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글을 올리다 보니까 딱히 뭐 운영진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분간해내기 이제 좀 안 좋은 글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마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박진아 아나운서에게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진성 시인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려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성범죄자 누명을 벗었지만 워마드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박 시인은 자신의 SNS에 다시는 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높은 곳에서 밖을 찍은 동영상도 올렸는데요. 이렇게 자살을 암시하는 글로 우려를 샀으나 실제로는 무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지인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박 씨를 안전하게 찾았다라고 말했는데요. 박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걸로 확인돼서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아버지에게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작가지망생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소당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박진성 시인은 시집을 출고 정지 조치를 당했고 박 시인은 지난 21개월간 남성 혐오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데요. 지난 13일 한 언론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베 사이트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워마드도 특정인을 딱 낙인 찍어서 그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집요하게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성폭력과 관련해서 한번 조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권을 존중해줘야 될 텐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살기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저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범죄,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뭐 워마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 부분 그분의 어떤 혐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격을 멈춰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반인들이 공격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면 거기서는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다기보다도 어쩌면 한 번 시작한 것을 질주의 광기라고 그럴까요?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관심을 끌어가지고 소영웅주의, 영웅심리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인터넷을 통한 어떤 소영웅주의가 퍼져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광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척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더 이상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이 기사도 지금 이 박진성 시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대 누드 모델 아니면 말고 엉뚱한 사람 신상 털고 아들에도 악플을 단다라고 하는데요. 이 워마드 사이트에는 얘 공연 음란 남자 모델 아니냐라는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하나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놈으로 하자 아니면 많은 거지 진짜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 누드모를 닮은 게 죄다라는 식의 댓글도 한 30여 개가 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이 홍대 누드 모델인 것처럼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의 7세 아들의 사진 등 가족의 정보까지 공개가 됐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씨 아들의 사진과 함께 자기 아빠 닮아서 역겹게 생겼다, 성폭행하고 싶다 등의 글도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전화 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의 대상, 비판의 대상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근 1년에 이제 남녀 간의 이른바 불평등 구조의 문제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워마드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일종의 사회적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흐르고 그냥 저거를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치닫는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법당국이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언론 역시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지나친 관심 이것을 부각되다 보니까 그걸 노리고선 또 확대 재생산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책임감조차 어떤 잘못에 대한 시인 인정 이조차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끔찍한 문제거든요. 그 극단의 형태의 어떤 뭐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 유럽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 이 어떤 소수 집단들의 극단화에서 잉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 좀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최근에 미투 운동과 해화역 시위는 눌려있던 목소리가 방향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마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여성계 내에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좀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워마드는 결코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그렇죠? 양성평등을 지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젠더의 감수성 문제도 부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잘못된 남성 혐오 그것들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여성주의와 이 구분을 좀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계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파기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작년 3월에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뒤에 없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당초 기무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한 부밖에 없는 원본 문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기무사 내부에 문건 파일을 담은 USB가 남아있고 송 장관에게 전달된 것도 USB 파일을 프린트한 버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원본 파기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을 만들 수 없는 기무사에서 문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차원에서 이 USB에만 남아두고 원본을 파기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한 대목이 있습니다. 증거 인멸 여부, 파기 과정, 지휘 라인을 집중 수사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정 교수님. 이 기무사가 만든 이 계엄령 관련된 문건에는 기무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터마크가 없어요. 그리고 문서 번호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문건은 그냥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건 원본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기무사의 그 원본이 없어졌다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심각하게 검토할 이 상황이 됐다. 이게 더 문제인 걸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한민국 국방장관이 전 장관이 그 검토를 지시했을 때 법무 담당관실에 이제 지시를 했을 때 너무 밋밋하니까 뭐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무사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오버한 거죠. 그 오버한 상태에서 보니까 그 계엄 문건에 보면은 촛불 시위가 어떻게 나중에 확대됐을 때 뭐 사단의 배치표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기무사가 정말 본연의 일을 해야 될 걸 안 하고 쓸데없는 이런 그 일을 한 건데 결국은 한민구 장관이 그 작년 3월에 받아보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상황 같다. 논의를 종결하자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기무사가 서류를 없앤 것 같은데 저는 서류 없앴다는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기무사가 이렇게 월권을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는 데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USB는 뭐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되지만 원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군의 기무부대가 이전에 잘못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생각해야 될 많은 대통령 국정 업무를 놔두고 걱정하게 하는 이 짓을 초래했다는 데에서는 조현천 전 사령관 빨리 들어와서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요. 처벌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기무사가 그냥 단순히 오버한 것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 원본이 존재한다고 말했었거든요. 원본이 한 부밖에 없다. 뭐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한 부를 이제 보고받은 것으로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송영 국방장관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송영 국방장관도 프린트한 출력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이 처음부터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원본을 파괴한 것인지 모르지만 원본이 있어야 그 결제 라인도 볼 수 있는 거 날짜도 있는 것이고 또 비밀 문서라고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존재했던 원본을 파괴했을 가능성, 예.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죠. 예. 이 얘기는 그러면 지금 나타나 있는 것보다도 더 세부적이고 소위 친위 쿠데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을 찾아야 됩니다.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USB에만 지금 뭐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기무사 서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만약 원본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몇몇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을 가능성을 예.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증거 인멸을 했다면 예. 더 어떤 그 계획이 더 컸었는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없앴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원본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더 수사에 강력한 어떤 집중을 요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없앴는지, 그리고 그 원본을 처음 만들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뭐 등등이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또 한 대목은요, 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 있었던 회의로 옮겨갑니다. 정말 이 4월 30일 회의 때 참석을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곧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을 지난달 28일 받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받다고 바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8일 국방부로부터 문건을 받고 나서 검토에 들어갔고 점점 더 그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달 28일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서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돌리게 되면은 4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건 형태는 아니고 구두 형태로 촛불 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된 문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거를 참석했던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아마 느끼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심각하게 보고를 했으면 심각하게 장관이 심각하게 보고를 했으면 심각하게 느꼈을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그런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면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죠. 자, 그렇다면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당시 회의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각하게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대충 보고한 것인지 한번 느껴보시죠.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으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 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네. 왜 7월 들어가지고 공개 방침으로 바뀌어서 외부로 전달을 하게 됐는지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생각했었던 사안들이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공개의 필요성에 있어서 의원께 전달해 드린 겁니다. 아니, 해소된 게 뭐라 그러셨죠? 예, 그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예. 배 교수님, 지금 최은수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촛불 집회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있다라고 간략히 보고를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대충 보고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간략히 언급을 했다. 그리고 문건도 제시를 안 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보고를 안 한 거죠.
송 장관이요?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예.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임종석 실장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예. 물론 당시에 포인트가 또 기무사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방점이 안 찍힌 게 사실인데 그럼 여기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어도 조국 민정수석 예.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캐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예. 그렇게 하면 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일단 송영무 장관의 판단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또 근거가 하나가 더 있는 게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대충 물어봤어요. 근데 대충 물어본 거예요. 그냥 원론적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두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로까지 해가면서 모든 문서를 다 제출하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미 불법성이 제작 과정에서 나왔고 작성 과정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증거인멸까지 있다는 얘기는 한간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친위 군수나 군대타 모의까지 갔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신 시대 때 계엄 통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고 또 배운 것이 예. 그런 유신의 사고를 갖고 있었고 예. 또 본인이 탄핵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런 불법적인 작성 과정에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군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본 준비 차원에서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진보적 운동을 해왔고 과거 이런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그 평화로웠던 세계가 찬사를 보냈던 촛불 집회에 군이 동원된다는 얘기 아무리 간략히 보고를 했더라도 당장 느낌적으로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죠, 먼저. 그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송영무 장관도 그렇고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그렇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앞서 얘기했고 충분한 보고 지금처럼 나와 있는 병력 배치 정도까지는 언급이 안 됐고 저는 예. 송 장관이 그것을 과연 파악하고 있었을까도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계략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예.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당히 그 정황이 되는 그런 물증 증거들이 또 포착이 되면서 예. 대통령이 직접 그 인도 순방 중에 지시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은 짐작컨대 어쨌든 간에 이제 기무사, 이제 국방개혁을 지금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예. 기무사 개혁 갖고 청와대와 국방부에 다소 이견이 있고 마지막에 아까 대변인 브리핑 때도 서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의견 일치를 봤는데 내부에 상당한 그 저항에 부딪혔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뭐 제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적인 판단 속에서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와 관련된 상당한 추가적인 정황, 증언거들이 포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의 본질은 왜 해서는 안 될 기무사가 이 계엄령 원래는 이제 합참이 이제 주무 기관이 되는 거죠. 합참에서 만들었으면 모를까 왜 기무사가 옛날 보안사가 옛날 신군부가 구태타를 일으키듯 그렇게 계엄령을 검토했는지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유출 경위 또 유출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 보고를 받았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위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분명히 군 병력 이동 계획이 있다고 거기 문서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예하 부대와 기무사 간에 어떤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가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저 한민구 장관이 얘기했듯이 단순한 검토 참고 아니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지금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문건을 보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본이 지금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증거도 없어지고 있는 마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자, 이제 관련된 사안들은 뭐 하나의 의혹도 없이 모두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헬기 도입 6개월 만에 추락했는데 5명 사망하고 1명이 좀 부상했습니다. 바로 이 마리온이라고 하는데 수리온을 조금 고쳐서 만든 헬기인데 10m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거,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고기 반대 집회에 등장한 청와대 이방견 토리다라고 해서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이 퍼스트 도그, 이 토리가 개고기 반대 집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초복이었는데 글쎄요, 이것이 어떤 정치적 논란의 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개고기 드세요? 저는 예. 반려개를 키웁니다. 예. 그 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예. 식용금지법과 관련된 국민 여론을 보니까요. 이 반대 의견이 32.6%, 찬성 의견이 23.6%, 매우 찬성이 16.1%, 매우 반대가 18.9%입니다. 대략 찬성과 반대 여론을 놓고 봤을 때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호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청와대 퍼스트 도구까지 등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금지에 더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의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식품도 결국은 문화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개고기가 예.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혔는데 예. 지금 이제 동물권까지 예.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 더 나아가서 가족으로 인식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변화, 예. 또 시대적인 문화의 변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는 96년만 해도 최고의 보양식품이 37%였는데 예. 지금 6%로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보신탕집도 장사가 잘 안 돼서 38%나 서울 지역에서 감소했다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개고기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식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좀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찬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진성 시인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려 호동이 빚어졌는데요. 성범죄자 누명을 벗었지만 워마드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박 시인은 자신의 SNS에 다시는 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높은 곳에서 밖을 찍은 동영상도 올렸는데요. 이렇게 자살을 암시하는 글로 우려를 샀으나 실제로는 무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지인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박 씨를 안전하게 찾았다라고 말했는데요. 박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걸로 확인돼서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아버지에게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작가지망생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소당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박진성 시인은 시집을 출고 정지 조치를 당했고 박 시인은 지난 21개월간 남성 혐오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데요. 지난 13일 한 언론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